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이야기 오리 속담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나 전래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하늘나라는 옥황상제가 다스렸고 땅속 나라는 염라대왕이 다스렸다. 이 두 왕을 연결해주는 것은 칙사라 했다. 칙사라함은 명을 받들어 전달해주는 사신을 뜻한다. 칙사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염라대왕에게 뜻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왔다. 염라대왕은 사람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천당과 지옥을 구분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함부로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고 또 불러들일 사람을 있는 데도 없었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중간에 강도령이라는 칙사를 통해 사람을 데려왔다. 강도령은 매우 신경이 쓰였다. 아무리 잘해봐도 칭찬을 듣지 못했다. 사람들은 명이 다해 천당으로 데려가든 지옥으로 데려가든 강도령을 원망했다. 어느 날 염라대왕은 까마귀를 불러 저승으로 불러들일 명단을 써준 저승명부를 주며 강도령에게 전하라 명했다.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건네준 저승명부를 물고 강도령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불었다. 까마귀는 저승명부가 바람에 날릴까 힘껏 물고 강도령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깍! 깍! 어디서 까마귀들의 소리가 들렸다. 치, 나는 죽어라 일을 하는데 저건 뭐야? 까마귀는 괜히 심술이 났다. 자기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놀고 있는 다른 까마귀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오, 저놈들 봐라. 까마귀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 까마귀들이 말고기를 먹고 있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였다. 에라, 기왕지사 나도 말고기나 먹자. 까마귀는 저승명부를 입에 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잽싸게 내려앉아 말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저승명부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말고기를 먹은 까마귀는 저승명부를 찾았다. 에고 큰일이다. 강도령에게 뭐라고 전하지? 까마귀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였다. 에라 모르겠다. 까마귀는 강도령을 찾았다. 염라대왕께서 전하는 말이오. 까마귀는 저승명부에 대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을 둘러댔다. 염라대왕께서 아무나 잡아들이라 했소.
이 말을 들은 강도령은 저승사자를 시켜 아무나 잡아들이라고 했다. 어린아이도 잡아오고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잡아오고 나이가 차 잡아와야 할 사람은 어떤 땐 잊어버려 그냥 놔두고 그 후 아무 때나 사람이 죽고 이상한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는 등 죽음에 질서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조롱할 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말을 한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두고 이를 놀리는 말이다. 까먹는다는 까마귀와 음성이 비슷한 데서 생겨난 속담으로 기억력이 약하거나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속담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금강산은 아름답기도 하려니와 산세가 깊고 골짜기가 많았다. 기암 절벽이 줄줄이 서 있어 사람들의 들락거림도 거의 없었다. 그러니 자연 호랑이도 많이 살았다. 어느 날이었다. 소금장수 이서방이 금강산 허리를 돌아 다른 고을로 소금을 팔러 떠나게 되었다. 여보, 조심하시구려. 요즘 호랑이가 자꾸 나타난대요. 부인은 그날따라 이서방에게 몸조심하라 일렀다. 허허, 웬 걱정을. 그런 소문이야 매일 듣는 게 아니겠소? 이서방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어떻든 꿈자리가 좋지 않아 그러니 조심하시구려.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야 매일 듣는 소리다. 그만큼 금강산은 호랑이가 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서방은 소금을 치고 금강산을 건넜다. 한참을 가니 머리가 뻣뻣한 게 오돌오돌 떨렸다. 이서방은 무서웠다. 무서움을 달래려 큰 소리로 노래도 불러보고 헛기침을 해봐도 영 시원치 않았다. 그때였다. 이상하게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황소만한 호랑이가 단숨에 이서방을 삼키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참을 호랑이 뱃속에 있던 이서방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가 막혔다. 호랑이 뱃속은 물컹거리는 것이 있고 이상한 냄새도 났다. 어이쿠, 사람 살려! 갑자기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쿵 하고 이서방이 있는 곳에 뭔가가 떨어졌다. 이서방이 천천히 살펴보니 숫장수가 숯을 진 채 호랑이에게 잡혀 이서방이 있는 호랑이 뱃속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아니, 이거 숫장수 아니십니까? 그래도 먼저 온 이서방이 선배로서 후배를 맞아 인사를 청했다. 예, 아이고, 이거 누구십니까? 숫장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죽어가는 소리를 했다. 그래,
여기가 호랑이가 나온다는 금강산이란 걸 모르고 왔소? 이서방은 김서방을 보며 말을 붙였다. 알고는 왔습니다만 이렇게 큰 호랑이가 사는지 몰랐소이다. 김서방은 그제야 겨우 정신이 드는지 이서방에게 반가움을 표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오? 김서방은 그래도 불안했다. 글쎄 말이오. 허허. 그나저나 배가 고파 어디 살 수 있나? 이서방은 태어나였다. 그런 이서방을 본 김서방도 이젠 완전히 정신을 차렸는지 그리 떨지 않았다. 두 사람은 깜깜한 호랑이 뱃속을 더듬거려 보았지만 도무지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다. 이때 숫장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쳤다. 옳지, 먹을 것이 있소. 숫장수는 크게 웃었다. 무릎을 치며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기특하단 표정을 지었다. 뭔데요? 이서방은 궁금했다. 호랑이 내장을 떼어서 불고기를 해먹잔 말이오. 김서방의 말에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발한 생각이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내게 소금이 많으니 양념이야 당연 해결될 게 아니오. 이서방의 말에 김서방이 맞장구를 쳤다. 호호호, 나는 숫장수라 부싯돌과 숯이 있으니 걱정 없소이다. 이서방과 김서방은 낫으로 호랑이 내장을 떼어냈다. 그리고 부싯돌로 숯에 붓을 붙였다. 숯불에 호랑이 내장을 익혀 소금을 쳐먹으니 간도 맞았고 그 맛이 좋았다. 허허허,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오. 글쎄, 굶어 죽으란 법은 없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호랑이 내장까지 숯에 구워 먹을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금상첨화로다. 이서방과 김서방은 껄껄 웃었다. 배가 부르자 두 사람은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호랑이가 갑자기 뛰어 날뛰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힘이 센 호랑이라 해도 자기 내장을 떼어내 구워 먹은 데야 어찌 견딜 수 있었을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악을 했다. 그러다 그만 이서방과 김서방을 토해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으나 정신을 차리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속담은 우리 조상들의 재치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이 속담을 인용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 조선시대 광해군 때이다. 이양복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양복은 슬기롭고 재치가 많은 아이였다.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그는 소년 시절에 불량배 대장 노릇을 많이 했다.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기도 한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르고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양복이 9살 되던 해였다. 이양복이 사는 조그만 마을에는 작은 대장간이 하나 있었다. 그는 매일 대장간이 있는 곳에서 놀았다.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공부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양복이 대장간 주위에서 놀다가 쇠 조각 하나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다. 이를 본 아버지가 이양복을 꾸짖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못된 짓만 하느냐? 아버지의 호통에 어머니는 조용히 웃기만 하였다. 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양복은 더 난폭해졌다. 동네 조물애기들을 모아놓고 대장 노릇만 하였다. 그러는 중에도 쇠 조각을 주워왔다. 이를 본 어머니가 또 웃으며 말했다. 얘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 조각이지만 언젠가는 쓸모 있을 거란다. 어머니의 인자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양복은 하루에 하나씩 쇠 조각을 가져오는 버릇은 계속됐다. 이때 대장장이는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장장이가 노름을 하기 시작하니 대장간이 엉망이었다. 오래 견디지 못해 대장장이는 거지가 되어 길에 나앉게 되었다. 대장간은 문을 닫게 되었다. 아, 내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대장간에는 쇠조각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양복은 대장장이를 찾았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쇠조각입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시지요. 이양복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쇠조각을 대장장이에게 내놓았다. 미안오이, 내가 그만 잘못해서. 대장장이는 어린 이양복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대장장이는 이양복이 준 쇠조각으로 다시 불을 지피고 대장장이 일을 하게 되었다. 조그만 호미를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쇠를 사다 더 큰 삽을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예전 살림을 다 찾게 되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이양복이 쇠 조각을 매일 모았다는 말을 두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산처럼 거대해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포수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유명한 포수가 있었다. 맹수들은 그 포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포수의 눈에 들어온 짐승은 피할 길이 없었다. 이를 멀리서 바라보던 짐승들이야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으랴. 그 포수네 집에 새끼를 벤 개가 한 마리 있었다. 그 개는 포수가 사냥해온 짐승 가운데 제일 맛 좋은 부위를 골라 먹는 팔자 좋은 개였다. 그 개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포수가 호랑이며 곰이며 사나운 짐승을
식은 죽 먹기로 잡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포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다. 강아지는 죽은 척 있는 짐승의 꼬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귀를 물어뜯기도 하였다. 그러나 짐승은 강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을 죽였다. 강아지는 그게 재미있었다.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니 강아지는 겁이라곤 하나도 없게 되었다. 모든 게 자기 세상 같았다. 사나운 짐승도 별것이 아니란 생각을 했다. 포수와 함께 산에 갈 때면 더욱 신이 났다. 강아지는 자기가 용감해서 그런 줄 착각했다. 절로 신이 나 막무가내로 날뛰었다. 다른 강아지들이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꼴을 보며 비웃었다. 히히, 내가 누군가? 그 유명하신 포수님의 귀여운 강아지가 아닌가? 그러니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포수집 강아지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다. 하루는 강아지가 동네 강아지와 함께 숲속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때였다. 어흥! 호랑이 소리였다. 호랑이 소리에 숲속은 난장판이 되었다. 강아지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숨어버렸다. 그러나 포수집 강아지는 자신의 존재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포수집 강아지는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읽고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어흥 하고 소리쳤다. 호랑이의 큰 소리에 포수집 개들은 그만 정신이 나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얼마나 큰 소리였던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도 쉬지 못했다. 그러나 주먹만한 강아지가 촐랑대는 꼴이 너무 우습고 가소로웠다. 호랑이는 어이가 없었다. 이놈아, 썩 꺼지거라. 세상에 한 입에도 부족한 조그만 게. 오늘은 그냥 용서할 테니 조용히 집에 가 엄마 젖이나 먹어라. 호랑이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포수집 강아지를 뒤로하며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히히, 그것 봐. 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리 꽁무니를 벨까? 포수집 강아지는 우쭐거렸다. 숲속에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동네 강아지들은 한숨 돌리며 뛰쳐나왔다. 히히, 봤지? 내가 호랑이를 물리쳤다니까. 포수집 강아지는 기고만장했다. 호랑이가 자기가 두려워 도망쳤다고 자랑했다. 어느 날 포수집 강아지는 자기를 따르는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호랑이를 찾아 나섰다. 며칠이 지났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강아지는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호랑이를 물어뜯었다. 곤히 잠들었던 호랑이가 잠을 깨고 바라보니 지난번에 버릇없이 굴었던 강아지였다.
호랑이는 기가 막혔다. 이놈, 쏙 물러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혼나리라. 호랑이는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냥 다시 잠을 자며 코를 드르렁거렸다. 아니, 이놈이 그래도? 호랑이는 두 눈을 부릅떴다. 포수집 강아지는 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저 아랫마을 그 유명하신 포수님 댁 강아지니라. 강아지는 달려들어 호랑이의 코를 덥석 물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가 나서 한 입에 포수집 강아지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포수집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힘이 센 것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힘도 권력도 아는 것도 없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을 이용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을 조롱할 때 포수집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말을 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세 나라가 있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삼국시대라 한다. 고구려 장수왕은 국토를 넓히는데 정책을 썼다. 백제를 공격하여 국토를 넓힐 생각을 했다. 장수왕은 여러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국리를 거듭했다. 대왕마마, 무슨 걱정거리라도. 신하들은 몸둘 바를 몰랐다. 그렇게 호탕하던 장수왕이 술도 마시지 않고 신하들과 농담도 하지 않으며 그냥 근엄하게 여러 날을 지내니 불안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백제를 칠 생각이요. 장수왕의 말에 신하들은 깜짝 놀랐다. 전쟁을 하자는 말이었다.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었다. 노역을 해야 하고 군량미를 바쳐야 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가 궁할 건 뻔한 일이었다. 하오나 신하들은 좋은 수를 생각해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장수왕의 마음부터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하들은 바둑을 잘 두는 도림 스님을 불렀다. 스님과 장수왕이 바둑을 두게 하였다. 바둑을 두려면 마음이 차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장수왕은 스님과 한참 바둑을 두었다. 그러다 잠시 바둑돌을 놓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백제를 칠셈이요. 그대 생각은 어떻소? 장수왕은 스님에게 물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호, 그래 어떻게 하면 좋소? 장수왕의 물음에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소신으로 하여금 백제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백제왕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둑을 두며 나라 정세를 살피겠나이다. 스님은 장수왕과 함께 백제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백제 나라로 가게 되었다. 백제에 다다른 스님은 백제왕을 만나기를 청했고, 백제왕은 스님이 바둑을 잘 둔다는 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조심하시옵소서. 그는 고구려의 첩자일지 모르옵니다. 신하들은 백제왕에게 간곡히 청했다. 허허, 무슨 말씀을? 도림이야말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요. 그럴 리가 있겠는가? 백제왕은 도림 스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옵니다. 도림을 조심하시옵소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보낸 첩자일는지는 모르옵니다. 거듭된 신하들의 청원에도 백제왕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도림 스님은 백제왕과 바둑을 두며 아슬아슬하게 져주었다. 그러니 백제왕은 더 신이 났다. 대왕마마의 바둑은 매우 웅장한 기풍이온데 나랏일은 어찌 그리 작게 펴시옵니까? 도림은 백제왕을 슬쩍 건드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백제왕은 도림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바둑 두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도림은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지고 말았다. 대단하시옵니다. 대왕마마의 그 야심찬 바둑 솜씨는 가히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습니다. 도림은 백제왕을 축여 올렸다. 허허, 그렇고 말고 한 판 더 두세나. 백제왕은 도림이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바둑만 두라 하였다. 이번에도 도림은 아슬아슬하게 한 점 차이로 지고 말았다. 과연 훌륭하십니다. 바둑을 두시는 형국으로 보아 대왕마마는 이런 작은 백제국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실 뿐입니다. 더 큰 나라를 도모하옵소서. 도림은 백제왕의 눈치를 살폈다. 백제왕은 그제야 약간 관심을 보였다. 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오? 도림이 여러 번 간청하니 그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랏일을 크게 펼치소서. 기풍당당한 모습을 보여 위신과 채통을 세우소서. 도림의 말에 백제왕은 귀가 솔깃하였다. 난들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나라 살림살이가 그래 좋은 묘책이라도 있겠소이까? 이따마다요. 백제에서 제일 큰 토목공사를 시작하면 백성들의 힘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나라에서도 큰 도량을 가지신 대왕마마의 기세에 놀릴 것이옵니다. 도림은 계속 말을 하였다. 보시옵소서 이 바둑을. 소신은 조그만 귀퉁이에 집을 짓다가 대왕마마에게 패배했사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이렇게 가운데 큰 집을 지으시니 제가 접근을 못한 게 아니옵니까? 도림의 말에 백제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도다. 듣고 보니 그렇도다. 한복판에 큰 집을 지어 대마를 잡아봅시다. 백제왕은 도림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처음에 그렇게 들은 채도 않던 백제왕은 거듭된 도림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대왕마마, 웅장한 바둑처럼 백제국 가운데에 웅장한 집을 지으소서. 대마를 잡으소서. 도림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니 백제왕의 마음이 움직였다. 백제국에서는 큰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백성들은 노역에 나가야 했고 세금을 내고 또 내도 그칠 줄 몰랐다. 큰일이로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백제를 떠났도다. 신하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도림은 이를 눈치채고 고구려로 도망쳐왔다. 고구려 장수왕을 만나 백제의 사정을 고했다. 허허, 그럼 지금이 바로 때가 아니더냐? 고구려 장수왕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에 쳐들어갔다. 고구려의 군사를 본 백제군은 싸울 기력이 없었다. 이미 지쳐있고 굶주려 있어 싸움에 패하고 말았다. 훗날 일을 두고 사람들은 도림의 끈질긴 꾀임에 빠진 백제왕을 두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는 말을 썼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굳센 의지를 가진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나약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만만하고 실패할 것 없을 것 같지만 두려운 면이 있는 게 사람이다. 그러기에 어떤 가정을 다해가며 실패를 줄이려 하는 게 상책이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이 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굳건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여러 번 같은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린다. 중요한 일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좋다는 말로 해석함이 좋을 듯하다. 삶은 소가 웃다가 배꼽 터지겠다. 어느 마을에 무식한 사람이 새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오는 첫날부터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 대단한 양반이야. 그렇다는군. 문과에 장원급제도 했었다는군. 이제야 우리 동네가 사람 사는 곳이 된 게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처럼 돈도 많고 권력도 대단하였으므로 그는 지금껏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자기의 무식이 탈로 날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다. 에잉,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해 둘걸.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원래 배움이란 끝이 없다지만 시기는 있는 법이다. 공부는 부친 김에 하라 는 말처럼 쉼없이 하는 게 공부인데 나중에 하지, 좀 쉬었다 하지,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노인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남들 앞에서는 학식이 있는 것처럼 으스댔다. 그래서
가난하여 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와 읽어달라면, 이놈아, 내 편지를 읽어주려 글 공부를 한 줄 아느냐? 어서 썩 꺼지거라 하며 호통을 쳤다. 마을 유지들이 그와 더불어 학문을 논하고자 할 때면, 공연히 머리 아프게 학문을 논해 무엇하리, 차라리 술이나 한 잔 마시게 하며 딴전을 피웠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이었다. 머슴이 눈을 비비며 딸에게서 온 편지 한 장을 들고 달려왔다. 마님, 아씨의 편지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머슴은 헐레벌떡 달려와서 다짜고짜 편지를 내밀었다. 그 머슴의 행동이 너무 황급한지라 얼른 편지를 뜯어보았으나 까막눈이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부인을 불렀다. 여보 마누라, 우리 딸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 아니 왜요? 머슴이 숨이 홀딱 넘어가며 급한 일이라 했소. 아, 그러고 보니 딸년의 해산날이 됐나 보. 그러자 양반은 편지를 거꾸로 든 채 말했다. 어이구, 딸년이 난산을 하고 말았구려. 이 일을 어찌하랴. 양반이 땅을 치며 통곡하자 부인도 덩달아 통곡했다. 통곡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아니 무슨 일이오?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다 마침 글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 이건 기쁜 소식이요. 따님이 쌍둥이를 낳았다는구려. 그 말에 양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유식한 척 떠벌리던 것이 탈로 났기 때문이다. 이보, 그래도 장하이, 이제껏 당신을 글 공부를 많이 한 선비로 알았으니 우리들이 어리석었소. 안 그렇소? 동네 사람들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그렇다마다 양반님, 당신의 박식에 삶은 소가 웃다가 배꼽 터지겠소. 동네 사람들이 그 양반을 놀림 반 나무란 반으로 웃으며 지냈다고 하는 데서 생긴 속담이다. 이 속담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비꼬아하는 말로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도 들어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진나라 때 왕질이라는 나무꾼이 있었다. 야, 날씨 한번 좋구나. 왕질은 먼 산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지게를 짊어졌다. 이놈아, 내가 내 밥줄인 거요. 왕질은 번질거리는 도끼날과 손때 묻은 자루를 손으로 닦으며 절강성 상류, 구주의 석질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 무심코 걷다 보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허허, 큰일이로고. 이런 산중에 들어왔으니. 왕질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생전 처음 보는 나무들로 꽉 차 있었다. 사람의 발자국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으스스한 게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기분에 머리카락이 쭈뼛했다. 이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뚝뚝. 왕질은 깜짝 놀랐다. 깊고 조용한 산속에 혼자 있어서 무언가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인데도 천둥벼락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왕질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자국을 옮겼다. 조심조심 다가가 보니 동자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바둑을 두는 동자들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무서움을 덜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어 왕질은 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았다. 가까이 다가간 왕질은 나무하는 것도 잊은 채 도끼를 옆에 세워두고 바둑 두는 걸 구경하였다. 가까이 다가와 구경하세요. 동자들의 말에 왕질은 더욱 반가웠다. 그래서 바짝 다가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였다. 잠시 후 동자들은 뭔가 하나씩 나누어 먹더니 그중 한 개를 왕질에게 주었다. 왕질이 받아보니 대추씨 같은 것이었다. 얼른 입에 넣으니 배고픔도 모르고 마음이 평안하였다. 바둑의 용세는 더욱 재미있게 되어갔다. 왕질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둑 두는 걸 구경하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윽고 두 동자는 바둑을 끝내고 왕질에게 말했다. 이보, 날이 저물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그제야 왕질은 정신을 차리고 도끼를 들고 일어서려다 깜짝 놀랐다. 도끼 자루가 썩어 있었다. 왕질은 허둥지둥 도끼 날만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네에 살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왕질은 그때야 깨달았다. 두 동자는 신선들이었고 바둑 한 판을 두는데 몇백 년이 흘렀다는 사실을. 후에 사람들은 그 산을 난가산이라고 불렀다. 즉, 도끼자루가 썩은 산이란 뜻이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은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사이 도끼자루가 썩을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다. 즉, 자기의 형편이나 하던 일은 잊은 채 재미있는 일에 쏙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쓰는 속담이기도 하다. 남의 장단에 춤춘다. 장군 받아라, 몽군이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인들이 한창 신나게 장기를 두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었다.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바보였다. 체면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남들이 하는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다.
자기 혼자 잘난 척도 하였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별의별 궁리를 다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무턱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하려고 하였다. 덤벙대기를 잘하니 실수가 많았다. 그 사람은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원래 장기는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것이 재미가 더 있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이 근질거렸다. 자기도 한 판 두고 싶었다. 그래서 살짝 노인들에게 다가가 앉았다. 지나가다 장기가 두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장기를 한 판 둘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의 말에 노인들은 야단을 쳤다. 아니, 머리가 새까만 놈이 우리 축에 낀다고? 버르장머리하고는 어서 썩 꺼지거라. 노인들은 호통을 쳤다. 넌 너무 젊어. 머리가 우리처럼 하얗게 돼야 장기를 두지.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끼어드니 화가 났던 모양이다. 노인들에게 쫓겨난 어리석은 사람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에잉, 이놈의 까만 머리 때문에. 젊은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울 앞에서 까만 머리는 모두 뽑아버렸다. 그랬더니 하얀 머리가 성성한 게 노인 모습이 되었다. 히히, 이만하면 장기를 두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노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젊은이들이 고누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았다. 그 사람은 갑자기 고누놀이를 하고 싶었다. 이보시오, 고누를 같이 합시다. 그 말에 젊은이들은 버럭 화를 내었다. 당신은 너무 늙었소. 우리처럼 머리가 까맣게 되어야 고누를 하지. 고누 놀이를 하던 젊은이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보시오, 같이 좀 하자니까.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졸랐다. 늙은이가 어찌 젊은이들하고 하는 고누 놀이를 한단 말이오. 썩 물러나시오. 이번엔 젊은이들이 노인네라고 역정을 냈다. 고누 놀이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까만 젊은이들이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얀 사람이 고누 놀이를 하겠다니 화를 낸 것이다. 에잉, 내가 뭐 늙었다 그래? 그 사람은 화를 버럭 내며 뒤돌아섰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앉았다. 엥, 이놈의 하얀 머리 때문에. 젊은이는 거울을 보며 하얀 머리를 모두 뽑아버렸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는 노인들에게 갈 때는 검은 머리를 뽑아 늙게 보이려 하고, 젊은이들에게 갈 때는 하얀 머리를 뽑아 젊게 보이려 하다 보니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이라곤 하나도 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이라 비웃었다. 그 후 줏대 없이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일컬어 남의 장단에 춤춘다 라는 말이 생겼다. 이는 어떤 일을 하든지
투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황 선생 부인 같다. 조선시대 훌륭한 사람 중에 이황 선생이 있었다. 이황 선생은 깔끔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주변이 지저분한 걸 싫어했다. 서재는 늘 정돈되어 있었고 먹물 한 방울도 방 바닥에 튀기는 일이 없었다. 하물며 수염까지도 매일 가다듬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 이황 선생이었기에 자기 부인에게도 엄했다. 부인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이것저것 유별나게 챙기니 부인은 잠자리에도 챙기는 것을 꿈꾸곤 하였다. 신경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머리가 복잡해졌다. 영감, 제발 좀 적당히 지내시구려. 부인은 참다 이황 선생에게 말했다. 호호, 대감의 부인으로서 그런 일쯤 해야 함이 마땅한데 어찌 부인은 그렇게 잔소리가 많소? 이황 선생은 부인의 말에 정색을 하며 화를 내었다. 이황 선생이 시킨 일은 눈꼽만큼의 실수가 없어야 했다. 부인은 꼼꼼히 챙기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었다. 하루는 이황 선생이 부인을 불렀다. 도포자락이 헤어졌구려. 기워 놓아두구려. 조정에 들어갈 때 입을 것이니 명심하고. 이황 선생은 신신당부를 했다. 이황 선생의 신신당부에 부인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러다 깜빡 실수를 하고 말았다. 부인은 흰 도포를 하필이면 빨간 헝겊으로 기워 놓았다. 시키는 대로 잘 했으리라 믿었던 이황 선생은 아무 생각 없이 도포를 입었다. 이 대감, 이게 무슨 꼴이오? 조정에 들어서는 이황 선생을 보고 다른 대감들이 놀렸다. 아니, 왜 그러시오? 이황 선생은 정색을 하며 되물었다. 허허, 대감, 이젠 망령이 들었나 보. 대감들의 딴전에 이황 선생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하얀 천에 붉은 점은 무엇이오? 대감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야 하얀 도포를 빨간 헝겊으로 기운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조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한다. 제삿날이었다. 조율실이 홍동백서 이것으로 격식을 차려 제사상을 차려놓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제사를 지내려 할 때였다. 부인이 이황 선생에게 물었다. 저것은 무엇이오? 부인의 말에 이황 선생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너무 황당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던 것이다. 이황 선생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부인을 불렀다. 이보 부인, 뭐라 했소? 이황 선생의 말에 부인은 다시 물었다. 대감, 저기 저 털 있는 게 무엇이오? 이 말에 이황 선생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먹게. 이에 부인은 이황 선생이 자기에게 그것을 먹으라는 소리로 알아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다에서 나는 시커멓고 털이 많이 달린 먹개였다. 부인은 먹개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것을 먹더라는 것이다. 그냥 먹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황 선생 부인은 침착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부인에게도 재주는 있었다. 이황 선생이 글씨를 쓰려고 물을 찾을 때면 물 항아리를 이고 와 선체로 벼루에 물방울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한 방울도 흩어짐이 없이 정확하게 잘 따랐다고 한다. 이 속담은 안동지방에서 쓰이는 것으로 바보스러운 부인을 빗대서 일컫는 말이다. 늘 덤벙대며 실수하는 부인을 두고 이황 선생 부인 같다 했는데 다시 되새겨보면 모든 일에 철저를 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여 낭패봄을 뜻하는 것이다. 즉, 매사의 차분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변학도 잔치의 이 도령상. 우리나라의 고전 가운데 재미있는 작품을 고르라면 춘향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익살스러우면서도 그 당시 사회의 잘못된 점을 풍자해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나오는 대목은 더욱 그렇다. 변학도는 욕심이 많았다. 백성들에게 온갖 구실을 붙여 재물을 모았다. 그 재물을 높은 사람에게 상납하는 데 썼다. 아부하고 슬슬 눈치나 보며 힘이 센 곳에 붙었다. 그러니 막강한 배경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배경을 빌미로 못된 짓을 골라 했다.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배경이 있던 터라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변학도는 술과 여자도 뒤지지 않았다. 술이 있는 곳에는 예쁜 여자가 있었고 잔치상이 벌어졌다. 변학도는 늘 술상을 준비하여 이웃 수령들과 어울렸다. 이웃 수령들은 그런 변학도를 따랐다. 변학도가 가는 곳에는 잘 익은 술과 예쁜 여자가 있었으니 더할 나위 없었다.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변학도의 부름만 기다렸다. 그런 변학도도 지나가는 거린들에게는 그래도 먹을 것을 주는 인정을 가졌다. 무턱대고 내쫓았다가는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라 먹을 것을 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척했다. 하루는 변학도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누추한 차림의 거지가 변학도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구수한 냄새와 노랫소리에 배가 고픈 거지는 잠시 잔치집을 기웃거렸다. 허허, 대단하구만. 거지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구네 집이란 말인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거지는 입술을 지그시 감았다.
그는 암행어사였다. 암행어사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필 양이었다. 배도 고팠고 또한 흥에 겨운 잔치상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암행어사는 목청을 높였다. 웬 거지가 큰 소리냐? 하인들이 오르르 몰려왔다. 암행어사를 보니 말이 아니었다. 떨어진 옷에 통만 남은 갓이 볼품이 없었다. 쏙 물러가거라. 하인들은 호통을 쳤다. 허허, 웬 인심이 이리 고약한고? 암행어사는 되려 큰 소리를 쳤다. 하인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먹을 것을 주고 보내는 게 좋을성 싶었다. 그래야 거지에게도 인심을 쓰는 변학도란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주는 걸 받아 먹기나 하슈. 하인들은 암행어사를 마당에 불러 앉히고는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 못 떨어진 개다리 소반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고작이니 암행어사의 상은 눈 뜨고 못 볼 일이었다. 남의 음식상에 비해 자기 음식상이 보잘것없을 때 변학도 잔치에 이도령상이란 말을 쓴다.